네. 지난주부터 약간 복습해 보면요. 지난주보다 90% 이해하시는 분이 좀 줄었어요. 적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을 여쭤봤는데, 비영리조리 회계 기준이 6분이 되시는데, 사실 비영리조리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번 이것도 본인들 확인들 해보세요. 그다음에 결산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데가 40%였었고요. 복식보기 회계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은 데가 46% 나왔는데, 아까 여기서 비용률 회계 기준이나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하고 있으면 모두 다 복식보기가 되거든요. 사회복지법인 오게 되면 단식보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을 선택하신 분들은 복식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 받지 않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사업을 안 하는 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현물 기부도 안 받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냥 주관식으로 말씀드린 거에서 보면은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은 모든 비영리 조직이 다 쓰도록 권고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력은 없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결산할 때 공시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강제력이 있어서 적용 범위는 좀 작게 됩니다. 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 기부금과 기부금과 회비 구분 기준은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느냐 안 끊어주느냐, 그 다음은 혜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하고 기능별 분류인데 사실 영리에서도 영리회계도 기능별 분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판매 관리 일반 기업 관리비와 판매 관리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능별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뭐 급여, 뭐 복리후생비, 소통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성격별 분류인데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나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성격별 분류라고 하는 거는 사업 수행 비용, 영어로는 프로젝트 익스펜스가 되는데 그게 영리회계 쪽에 약간 매출원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비영리의 직접적인 비용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모금 비용하고 일반 관리 비용이 이제 간접비, 그러니까 영리회계에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에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나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기능별 구분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세 개 모두 다가 그러니까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이 모두 다 법인세법이나 상경세법에서 얘기하는 고유목적 사업 비용이 되긴 되는데 거기 사업 수행 비용만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이드스타에서 그걸 가지고 분석들을 하긴 하는데 모금이나 뭐 후원금을 받아서 일반 관리 비용이나 모금 비용에 쓴 것보다는 사업 수행 비용 비율이 높은 거를 이제 기부자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용된 비용이 높은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능별 구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무랑 좀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지영리 조직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이 지배구조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라는 게 영어로는 거버넌스가 되는데요. 거버넌스라는 말을 그냥 쓰기도 하고 통치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2년 전에 이제 정의연 사태가 했을 때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투명성을 자꾸만 강조를 하는데 투명성이라는 게 밖에서 외부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투명성보다는
조직의 건전성이라든지 윤리성 이런 걸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계 통역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나온 거가 외부 회계기관 감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외부 회계감사가 오늘 뒤에 잠깐 배울 그 외부 그 회계감사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 정부기관의 감사를 얘기하는 것도 참 명확하지 않은데 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그 외부 회계감사 기관 감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 직접관리, 시민단체 공적기구 설립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옆에다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리더들의 윤리의식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의 윤리의식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게 오류나 부정 같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지배구조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비영리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들이 얼마나 그 관심을 갖고 그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2년 전에 정의연대 사건이 그 지금까지 아주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그 어금니 아빠라든지 새희망 씨앗 뭐 큰 단체들은 아니었지만 그거는 뭐 단체 그 회장이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기를 친 것 같고요. K스포츠 미래재단 이런 거는 뭐 정권 이용해서 했던 것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써있지만 그 리더들의 성실성이나 자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반복되는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 통제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사회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거 그다음에 다시 비영리법인들 보면은 제가 작년 3월에도 이거 가지고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에서 이사들이 그를 초빙할 수 없어서 서로 뭐 빌려주기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것보다도 또 이사들이 교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 교육과 우리가 교육을 좀 안 받는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큰 단체들은 이렇게 그 제보 기능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근무하는 단체가 그 좀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거를 내부에서 수정하다가 안 되면 외부에다가 제보하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배구조라는 건 여기 다시 써놨는데 그 세 가지 정의를 써놨는데 두 번째 거가 저는 좀 핵심적이라 볼 수 있는데 어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또 이거를 거버넌스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리더십이 상근 대표자 사무총장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거버넌스는 그 이사회 관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를 서로 그 매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라는 거가 말이 1960년대부터 나왔어요. 좀 전에 나올 수 있는 뭐 내부 통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주로 이사회에 관한 거라서 약간 그 내부 통제 그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문헌에서 거버넌스가 내부 통제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올해 특히 이제 올해 와서 뭐 오스템이라든지 몇 군데가 횡령 사건들이 나서 그 내부 통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그 상장전 회사들의 경우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것이 증권거래소 산하에 생겨서요. 그 상장회사들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부터 또 이름을 바꿔서 요새는 한 2, 3년 전부터 ESG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 돼서 기업 지배구조원을 한국 ESG 구조원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 보통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사를 그 디렉터라고 하고 트러스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트러스티는
신탁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의 비영리단체들 보면은 트러스트라는 말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디렉터 그러면 저는 영화 감독이 생각이 나거든요. 영화에서 보시면 그 감독이 디렉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상국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이사라는 말 써서 이게 그 다스릴 이자를 쓰고 그러니까 일을 다스리는 이런 뜻이고요. 일본에는 이사라는 말이랑 취척이라는 말 두 개 다 씁니다. 그 영리법인은 취척이라는 말을 쓰고 비영리법인은 이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국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동사라는 말을 써요. 그게 감독할 동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독하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영리 단체는 영리 단체들은 보면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리고 한 7, 8년 전에 생긴 유한 책임회사 5가지 종류만 있는데 비영리 단체는 워낙 형태가 다양해서 그 지배구조를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킬 게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 이사회 감사가 있고 재단법인은 이사회 감사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담당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비영리 단체별로 다양 지배구조 만드는 거는 각 그 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총회를 그 장관의 정한 대로 개최를 하고 또 이사회는 이사회 정한 대로 하고 뭐 이런 각자 맡은 일을 좀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 책 출처가 그 에드가 스토어즈라는 그분이 쓴 거를 2년 전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사회 기능 좀 작고 경영진이 좀 큰 경우가 있고 그게 경영진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사회가 훨씬 더 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이 좀 작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경영진이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설립자나 아니면 주도적인 인물이 있어서 거기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나 경영진은 한 사람이 정하면 그걸 따라가는 스타일로 이럴 것 같아요. 어디가 완전한 건 없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렇게 세 번째 거 이사회하고 경영진이 서로 이렇게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는 거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계 우리나라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걸 많이 보면은 미국은 이사회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CEO하고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사장하고 그다음 실제로 그 조직에서 상등을 하는 대표나 아니면 뭐 사무총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분이 이사회에서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사장이 거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서 이사회 역할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그러니까 총회가 가장 중요한데 총회를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는 데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제가 도와드리는 데도 이거 말씀드린 거지만 이사회하고 총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거고 이사회는 거기 이제 이사로 선임단들만 모인 단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회비하고 기부금 구분하는 데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회원하고 후원회원 중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주무관청에다가 매년 보고하는 숫자에서 뭐가 있냐면 사원의 수가 변동되면 그거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수를. 근데 그거를 보고하는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부 안에서 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데들은 어떤 데가 있냐면 그 변호사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공인회계사회 이런 데들은 그 법정단체이기도 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회장을 뽑을 때 그러니까 뭐 2분의 1 참석이라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학회도 뭐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교회를 써놨는데 교회들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추수한 사람 가지고 그냥 총회를 열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교인이 1000명인데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무슨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교회법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의가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1000명 교인인데 100명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하면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거라고 해서 무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도 막 고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회원들이 몇 명인지 그거를 매번 관리를 해야 되고 맨 밑에 있지만 그러니까 결산서를 공개할 때 아직도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정회원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다가는 안 넣어놨는데요. 우리나라 기본이 되는 것이 민법상의 병리번에 관한 조항인데 여기는 이게 일본이 명칠신하면서 1894년인가 그때 만들었던 법률을 베껴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1975년에 공익법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사회라는 것도 만들고 뭐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이런 것들도 했는데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은 전혀 개정된 게 없고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는 몇 차례가 개정이 돼서요. 사회이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사 추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추천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상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민법은 거의 바뀌지 않아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민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시대에 맞게 지배구조를 만들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3주 전인가 조그만 매스컴에서 와서 인터뷰를 해준 기사가 있는데 혹시 불교계 중에서 선악원이라고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선악원 이렇게 하고 민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시사 어딘데 거기서 선악원이라고 하는 불교의 단체가 한 20년 정도 이사장이 있으면서 성추행 같은 걸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이사회 혼자 단독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 문제가 민법을 바꾸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사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말씀드리고 하지만 선악원 관계를 취재했던 여자 기자 얘기가 이제 변호사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악원을 가면 재판을 냈던 판사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썩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독교도 보면은 돈이 모인 데는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독교 단체 중에서도 법정 소송으로 가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배구조 쪽 그다음에 이사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2006년에 공익 3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과거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그 민법에 관한 종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그 일반 사den법인은 344개 조항을 만들어서 아주 그 일본이 보통 우리는 좀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일본은 엄청 꼼꼼하게 만드는데요.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할 때 그 어떻게 그 이사회를 만들고 거기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여기는 안 써놨는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보수를 받게 되면 그 보수는 그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해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돈 보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미국은 이사회 보수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공시할 때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본은 그 아직 결산 공시 제도가 없긴 하지만 이사들이 보수를 받으면 그거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별도 항목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천하는 게 뭐냐면 예산안에다가 슬그머니 껴서 하지 말고 별도 항목을 떼어내서 이사 보수가 얼마라는 걸 명시를 해서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본받을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이제 감사가 있고요. 또 회계감사가 따로 있는데 일본 애들은 조그만 데는 그냥 그 내부 감사만 하도록 돼 있고 규모가 큰 데는 그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 재단법인은 그 이사회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 자발적으로 하던 거를 법에다 넣어놨는데 평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평의위원회에서 재단법인의 이사를 선임도 하고 해임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악회 관련된 인터뷰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재단법인의 경우는 이사회를 장악을 하게 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일본은 평의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감독이사회라고 하거든요. 감독이사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집행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내부 통제제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나 연구기관에서 내부 통제제도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서로 얘기가 없는데 제가 보면은 그 내부 통제제도 안에 지배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엔논 사태는 다 들어봐서 아시나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엔논 사태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 모른다고 쓰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SOX도 처음 들어보시겠네요. 삭스. SOX라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엔론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주 큰 에너지 기업이 파산을 했어요. 그게 파산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내부의 지배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엔론 사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주 큰 회사가 막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른 또 이건 옆에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우조선 해양 분식 사건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대우조선 회계 분식 사건. 이쪽도 처음이신가 봐요. 여기 대우조선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 보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엔론 사태는 미국판 회계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생겼던 대우조선의
해양의 회계 분식, 뭐 회계 부정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론이라는 회사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장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뭐 여러 군데가 그 피해를 보지만 이 회사의 주식을 샀던 일반 투자가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상장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주가 많이 있고 경영자가 있는데 일반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상원의원 두 명이 샤베인 옥슬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서 회계에 관한 굉장히 많이 회계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는데 내부 통제에 대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라는 걸 새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에다가 회사의 대표가 서명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이 있으면 본인이 처벌받겠다 이런 것도 넣었고요. PCO AB는 좀 회계 전문가라서 설명을 약하는데 우리나라도 2015년에 대우조선 회계 불시 사건이 나고 나서는 거의 엔론 사태에 미국이 대표했던 비슷하게 여러 가지 많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K-SAX라고 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요거를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안 그러고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설명할 때마다 이거를 왜 내부 회계관리제라고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번역은 일본 애들이 훨씬 잘했어요. 그러니까 재무보고 내부 통제 중에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부 통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교과서에 있는 걸 써놨는데요. 이게 영리나 비영리나 관계없이 어느 조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통제 과정 이런 것들을 내부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회계관리 통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업무관리 통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관리 통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내부 회계관리제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조직의 자산을 보호한다든지 회계기록의 적시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이 회계관리 통제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업무관리 통제인데 조직 내 부정이나 오류를 예방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영진의 이런 것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내부 통제 제도가 회계관리 통제하고 업무관리 통제가 돼 있는데 지금 미국도 보면은 보고할 때는 미국은 전체를 다 내부 통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여기 회계관리 쪽만 일단 별도로 좀 강화를 시켜놨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할 때 내부 통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회장이나 사장의 성실성이에요. 조직의 맨 탑에 있는 사람이 양심적인가?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은행들이 대출해 줄 때도 회사의 성적 같은 거 실적도 필요하지만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장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건데 내부 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리더의 성실성 같은 걸 보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기록 이런 걸 봅니다. 요거는 좀 이것도 다 미국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이 코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것들을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쓰는데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링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3가지 오브젝트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션, 파이낸스 리포팅,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 보시면 레리번트 에리어가 이렇게 유닛
A, 유닛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 상식을 아시는데 내부 통제를 만드는데 코스라는 프레임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적인 내부 통제도 그 영리기업 이게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비영리를 쓰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물론 공공기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사고가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비영리 조직에 비해서 훨씬 강화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문적 지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선은 소규모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 이제 경험이나 상식 가지고 그 조직의 내부 통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그 예를 잘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도 조그만 교회인데 그 오늘 저희가 설립된 지 38주년이었는데 그 처음부터 만드신 교회를 그 설립하신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개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헌금 내는 걸 개수하는데 그 헌금 그 계산을 할 때 절대로 혼자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안 되고 두 명이 꼭 있어야지만 서로 해서 맞춰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경영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전문적 지식이 더 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나 상식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내부 통제 제도는 잘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트 베니핏 분석을 해서 내부 통제 제도를 잘 만들면 거기서 관리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베니핏이 있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비영리 조직하고 소규모 비영리 조직이 내부 통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관여도 안 하는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의연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모금함 같은 거를 계속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모금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의연대는 그거를 실제 모금함을 열 때 누가 그거를 개수를 했을까 그 생각을 꼭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 조그만 교회처럼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오늘 모금된 게 얼마, 현금 들어간 게 얼마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은행에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긴 하고요. 그다음에 영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대우조선 이 회계분리 사건이 나고 나서 과거에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하는 리뷰 정도 하는 거를 바꿔놨었는데 2015년 대우조선 사태가 있고 나서 2017년에 법을 바꿔놔서는 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도 감사하는 제도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리뷰하는 정도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를 회계 감사하는 사람이 별도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와는 별도로 감사 보고서를 별도로 내는 그런 거를 강화를 시켜놨고요. 이게 지금은 2조 원 이상인데 2조에서 5조까지는 뭐 2020년 그다음에 언제까지는 하려고 그러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이 어렵다 그래서 좀 이거를 연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이외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 회계감사랑 비슷한 수준의 감사를 받아서 그거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는데 외부에서 검토할 때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우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선 감사가 그 외부 감사하고 내부 감사가 있는데 그 비영리에 계신 분들이 그 내부 감사하고 외부 감사를 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어, 상법상의 그 주식회사도 안에 이사회 말고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가 그 회계감사도 하고 업무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잘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을 보면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그 감사가 의무기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있기는. 한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감사가 필수기관인데 필수기관에서 저 필수기관인 감사가 회계감사하고 업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데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95% 정도는 거의 다 형식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외부 감사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선은 그 재무제표 감사라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회계사들이 하는 건데 외부 제3자인 외부 회계감사가 하는 회계감사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에 의해서 받는 거라서 법정감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법정감사가 아니지만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우리 단체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임의감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에 관한 것만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감사라고 해서 그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이런 데서 나와서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행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주무관청에서 나와서 그 보는 것들이 이제 그 이행감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선 저기 정관에 따라서 정해진 감사가 그 수행하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 회계감사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저기 또 제가 도와드리는 조그만 데를 말씀드리면 거기도 그 이사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저기 정관상에 있는 감사가 있는데 그 설립된 지 한 20년 되는데도 그걸 잘 별로 그 모르고 계시면서 그 내부 감사 선임도 하지 않고 그 해서 제가 보면서 이거는 감사 2명을 선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관계가 되면 2명 정도의 감사를 둬서 1명은 변호사, 1명은 회계사 정도를 그 선임하시면 물론 그러니까 부탁할 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 변호사하고 회계사들이 좀 감사할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저 비영리법의 그 민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 저기 민법에는 그 66조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사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논란들이 있는데 사무집행도 하고 또 회계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통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들은 법에 감사를 두도록 돼 있어서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기관인데 등기는 되지 않아요. 등기되지 않는 거가 왜 그러냐면 민법상의 모든 베이스가 민법인데 민법에서 이렇게 임의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비영리법인들의 그 감사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에는 감사도 다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전에 처음 비영리법인 감사를 하면서 놀랬던 거가 감사를 선임돼서 저 등기부를 받았는데 감사에 이사만 올라가 있고 그 감사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법무부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써놓은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까 5%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 비영리법인의 감사가 돼서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사인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비영리법인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기는 그 세 번째 거가 있는데 세 번째 요거는 영리법인 거라서 좀 넘어가긴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재벌 기업들을 이렇게 뭐 말하면 약간 제약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회사를 만든 회사 쪽하고 굉장히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비영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은 없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 감사제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본식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는 현재는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제도를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이나 이사들도 보면은 감사가 사실은 이사장 다음 세컨드맨인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않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1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4년인가 15년 정도에 통합 측 장로교회 총회연금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감사로 선임돼서 갔다가 해임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불법하는 것 하고서 소송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참고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좋은데 여기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그냥 2년마다 바뀌긴 바뀌는데 어떻게 목사나 장로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라 말씀드리나 제가 여기 돈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한 1,000억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내부 통제 같은 걸 만들고 이사회들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이제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쪽에 저기 상장회사나 비영리를 보시면 주식회사 등이라고 써놨는데 상장회사 모두 다 주식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비상장회사에서도 요새 막 바뀌었지. 과거에는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주식회사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었는데 2017년에 법을 바꿔서 규모 큰 유한회사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놨고요. 여기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 사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데 가보시면 이게 사이트로 와서 그런데요. 금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여기 포스코가 공시한 내용들이 다 써 있는데 우선 외부 회계 감사에 관한 것만 보면요.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본인 각자 보고 싶어하는 회사에 여러 가지 공시 같은 게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전자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회계감사랑 관련돼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단체들 다 올라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그 상장회사들은 주요한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사업하고 이런 것들 여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2017년에 법을 바꿔놔서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그 과거에는 회계감사인을 회사가 그냥 자유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2017년부터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큰 회사들, 상장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자산 규모가 1,000억 이상인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6년을 회사가 자유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3년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그 회계법인들한테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유 선임을 해놨더니 외부 회계감사인들이 그 회계 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제도가 상장세법의 공익법인에도 들어와서 올해부터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데 총 자산 규모가 1,000억 이상인 데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4개년은 그 공익법인이 그냥 자유롭게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2년은 국세청장이 그 지정하는 제도를 막 바꿔놨습니다. 그게 2년 전에 법이 들어와서 실제는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이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또 회계감사인들이 별도로 감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견세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계속 이제 발전돼서 현재로는 어떻게 됐냐면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이거나 수입이나 출연 금액 합계 5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출연금, 이게 후원금이 20억 이상이면 그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이걸 안 받게 되면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또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 보면은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산세가 나와서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감사를 받고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법을 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 영리회사들은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체결하라고 안내가 와요. 그리고 안내가 안 오면 그다음에 지정을 하고 그걸 안 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데 이 법에서 이쪽 비영리 쪽은 그런 제도 없이 여기 해당되는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규모가 큰 데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몰라서 가산세를 내고 그다음부터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주기전증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국가보조금을 10억 이상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방보조금은 원래 그 회계감사 제도가 없어졌다가 올해부터 그 국가보조금이랑 비슷하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10억 이상 받으면 별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여기 있는 감사보고서랑 동일한 건지 아닌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보조금 10억 이상이면 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또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 모금을 하게 되면 또 회계감사하도록 한 법률이 있어서 공익법인 중에서는 이렇게 상여세법상에 의한 공익법인 회계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회계감사가 있고 또 기부금법에 의한 회계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규모가 작은 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여기 해당이 되지 않지만 회계감사 받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임의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라는 거는 원래 뭐냐면 저희 자세하게 써놨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결산서요 재무제표가 어떤 회계 원칙 그러니까
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나 아니면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됐는지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재무제표가 작성됐나 안 됐나 이거를 보는 것이 보시지 이게 조직이 건전하다든지 아니면 부정부패가 없다든지 이런 거를 보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를 그게 전문가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약간 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회계감사라는 거를 하는 거가 뭐냐면 한 1600년도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 내부에 있는 거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자기가 했던 것이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는 거를 외부 사람들한테 일종의 보여주는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모니터링 코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감사 일정 규모 이상 된 감사받는 데가 있고 일정 아닌 데서 임의 감사받는 게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이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다는 것이지 이게 뭐 회사가 양호한다든지 미래 전망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한정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적정 의견을 나가긴 하지만 한정이나 부적정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의견들 걸 써놨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저희 조그만 교회인데도 이제 어느 교인 한 명이 저희 교회가 예산이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요새 정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자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막 그러는데 사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부정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외부 회계감사 받으려고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만들지 않고 조그만 사회복지별에 비슷하게 그냥 예산 결산 수리 보고서만 하는데 그거는 외부 회계감사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감사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회계사들이 보통 생각하는 재무제표도 만들지 않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자체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감사하고 이제 리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잠깐. 여기 진짜 얘 찍혔거든. 얘 찍혔더니 찍혔어 다시 하네. 그치? 그럼 요 손에다가 다시 못 찍혀. 잠깐만요. 그래서 얘만 또 말리고 이렇게. 지금 들리시죠? 회계감사하고 오디트하고 리뷰가 좀 다른데 보통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법인들 경우에 100억 이상인 경우 2년 전부터는 50억 이런 분들의 경우 단체 경우에 받고 있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불 이상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감사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25만에서 100만까지는 리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이회계감사 비슷하게 해서 정규 회계감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감사 이렇게 하면 비용이 좀 싸져요. 그런 거를 좀 펴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검토 제도가 비영리법인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작년에 MPO 공동회의에서 했던 걸 그냥 넣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6년 정도는 회사가 자유롭게
회계감사인을 선임을 하고 3년 동안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을 하도록 하는 감사제도가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 그 사립학교에도 이런 제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전표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일환으로 들어온 게 공익법인에도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4년간은 자율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은 국세청장이 하는 제도로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올해 이제 배정이 되고요. 내년부터 이렇게 2년 대형 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제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 주기적 감사 지정 제도가 되면 공익법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회계감사 보수가 거의 2배나 3배로 뛰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갑과 을이 좀 바뀌어서 회계감사 보수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는 게 그 주기적 감사 제도의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2020년에 그 작업을 해서 2020년 12월에 발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2021년 작년 1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 책이 영어 책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번역책은 동아일보에서 나왔는데 번역을 이렇게 비영리단체 바람직한 운영원칙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Principles for Good Governance and Ethical Practice라는 책인데요. 좀 초반 거를 말씀드리면 미국도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원래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기관들이 비영리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 얘기는 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재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공익 활동을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하는 단체는 록펠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록펠러도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리나 사업할 때는 수전노였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중에 록펠러가 재단을 만든 거를 쭉 보면은 미국 의회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뉴욕에서 만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아주 큰 단체 중에서 사회공헌하는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텍스 이젬션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또 그 제도를 악용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미국 걸 보면은 1950년대 초반에 비영리 세제 개혁을 해서 그때 세제 개혁을 했던 것은 비영리 법인이면서 수익 사업을 해서 비영리 법인이 내 탈을 쓰고 수익 사업을 한다 그래서 들어왔던 게 뭐냐면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라. 그것이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의 개혁의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에 1967년에 또 큰 개혁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주로 이제 미국의 언론기관들이 이런 비영리 법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활동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탐사 보도를 해서 1960년대 중반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미국의 1967년에 비용에 관한 법률들이 하나 바뀌어서 그때 많이 바뀌었던 것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거를
사적 재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재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만들 것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굉장히 그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서는 적게 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많이 바꿔놨어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말이 생겼냐면 여기도 주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문제가 좀 있게 있는데 그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어느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찾는다고 해서 한 180만 불 정도 쓴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제 교장한테 굉장히 그 보수를 많이 줬던 사립학교 이사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좀 그 저기 지탄들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 이렇게 총장 선거한다고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사립학교에서도 그 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 중간청 제도가 있어서 거의 안 되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비난이 있어서 2004년부터 2004년 사이에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인디펜던트 섹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비영리를 도와주고 권익 보호하는 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인디펜던트 섹터라는 단체는 그 비영리에 관해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의회나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저기 거기에 대해서 비영리에서 의견들을 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 초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두 명의 상임위원이 그 비영리 쪽에서 계속 이런 그 불상사가 많이 생기면 그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 같이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그 비영리 쪽을 그 관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인디펜던트 센터가 중심이 돼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어떻게 비영리 쪽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3년 동안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이고요. 그다음에 그 2017년에 만들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나고 나서 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제2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게 만들고 나서 거의 미국의 결산처럼 공시 형식의 그런 단역들이 많이 됐고요. 이 책 서문에 보면은 33개 원칙을 적용하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라 이런 그 권고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돼 있어서 준법하고 공시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관리, 그다음에 후원금 모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섹션 1이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법규를 꼭 준수해라. 윤리 강령 같은 거 만들어서 공부해라. 그다음에 그 이사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그 비영리 단체랑 거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해 상충 거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해가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고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하고 보호하지 말라. 문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 과정이나 재정이 이런 것들을 그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참고적으로 금방 써놨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우선은 그 신고서를 만들 때 결산서를 이게 그 IRS 폼 990이 우리나라 결산서를 공시나 마찬가지인데 그 위증하게 되면 단표자가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설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8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결산서를 공시를 하기 전에 이사회 멤버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사들이 검토했는지를 거기다 체크마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제가 많은 걸 본 건 아니지만 2년 전에 정의연대 그 윤미향 사태가 생기고 나서 결산 공시에 대해서 이사들이나 이사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결산 공시 제도 서류를 그 이사들이 보고 검토하는 데는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쓰고 있는 것들이 현직이나 전직 이사들이나 주요 직원들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대표자나 최고 책임자의 보수를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거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랑 좀 맞지는 않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이드스타 코리아에서 우리나라도 이걸 하자고 막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시기상조고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 너무 파장이 크다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일부 큰 단체들은 언젠가는 대표자들의 급여 보수를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수한 계들 간의 거래 같은 것들 이제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제도를 들어오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이 제도는요 미국의 그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다 해설 책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못 만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게 한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시면 그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라고 해서 이것도 잘했긴 하지만 배분 기간 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후원금을 나눠주는 데들은 한 번 정도 모여도 되지만 최소한 세 차례, 네 차례 이상 모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사회를 최소한 5명 이상 모이는 걸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들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로 구성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내부 감사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어로는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저는 아닌데 회계 보고서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이사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사에 한 명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 이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근 책임자, 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년 성과하고 보수를,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보수를 책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누가 와서 우리나라에도 비영리 조직 평가나 인증에 관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15명이 모여서 거의 2주마다 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최고 책임자 선임 평가 규정을 꼭 들여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반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오래된 단체, 큰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를 10년 이상 한 곳은 좀 썩은 데가 많대요. 그러면서 대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꼭 넣자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큰 단체 중에서는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외국이 좋은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 조항이 있어서 한국 지부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국에서도 와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그 본부의 폴리시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게 이제 서로 문화적인 차이도 있긴 있겠지만 그 대표 평가하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세한 규정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그 지적도 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조금 뭐하긴 한데 그 이사회 의장이나 사무총장, 재무이사는 견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그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국은 그 이사회 의장이나 이 사람들은 다 저기 봉사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하는 그 대표 CEO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이 사람들은 급여를 받아서 그 미국의 그 비영리단체들의 이사들은 거의 발런티어들이 많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재원 조성해주고 이게 비영리 조직의 이사들의 그 역할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상근 대표하면서 급여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시면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사들이 그 새로 선임이 되면 그 이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미션 같은 거를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 이제 우선은 이사들이 3년 이상 그 자기가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 이사들도 평가를 해서 그 저기 자기가 그러니까 역할을 못한 이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이게 저 썩은 나무까지 갈라치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저 문화상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도 또 제가 도와드렸는데 어디 보면은 이사회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회적인 저명 인사인데 그분들 임기 전에 그만 나가라고 얘기를 거의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우리나라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이사 임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정하고 하는데 이것도 좀 어떨지 모르겠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창업자 비슷한 사람들은 창업자 편이 좀 이상하지만 그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가하는 제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5년에 한 번씩은 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써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사는 불보수가 원칙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공익경영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이제 코로나에서 그 이제 이사회가 어떤 경우를 이제 써놨는데요. 그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지지 않는 이사회, 명목상의 이사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제 위기관리 방침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 관한 교육이 별로 없긴 한데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주로 실무자들이 오거든요. 실무자들이 와서 나중에 앙케이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들을 게 아니라 이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는데 사실 이사들이 그 적극적으로 이 비영단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사 후보들을 또 어떻게 하는지 섭외하는 것 어떻게 간단히 써놨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단법인은 안 그렇지만 이사 잘못 선임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또 쫓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뢰성 있는 사람들을 채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사회를 어떻게 초빙을 하고 또 후임 대표를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 선임하고 나면은 그 선발 선임 오리엔테이션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저기 텍사치가 다른 거 하나 써놨는데 그 어떤 단체들은 이사회들이 1년에 한 번씩 뭐라고 말씀드리나 그 저기 워크숍 비슷한 걸 해서 그 저 서로 이해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사회의 10가지 역할 같은 것들을 참고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사들 하는 프로그램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이사 교육 같은 거를 하는 데 있으면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미국 거를 말씀드리는데 미국에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어소시에이션 이젝티브를 해서 재단법인이 아니고 그냥 비영리 단체 그 임원이 된 어떻게 하는 건 하는지 그런 교육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좀 도입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상조가 되는 좀 안 됐어요. 미국은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그 임원들 교육기관도 있고 여기서 서티피케이트 주고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체 내부에서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리트릿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관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 회계감사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임원들한테 대출해주지 말라, 뭐 그 예산 같은 거 승인 집행을 해라 하는 것들도 있고 출장료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해놨는데 필요하면 비즈니스 타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몇 년 전인가 유네스코 그 한국위원회 대표가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 가지고 이제 신문에 나서 말썽이 났었는데 그건 자체 그 이제 규정 같은 것도 만들고 또 하나가 그 사회에서 보는 관점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그 평생 그 사회사 복지사업을 했는데 넋두리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기는 사회 복지사업 하느라고 친구들이 그 좋아하는 골프 한 번도 못 쳤다는 말씀도 하시고 오늘 제가 또 교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희 교회 창립 38주년이라서 그 사랑 그 장기기증본부의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하시고 뭐 후원하고 이런 것들 하셨는데 가실 때 보니까 조그만 티커 같은 거를 타보셨더라고요. 근데 비영리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탄다든지 뭐 대형 세단을 탄다든지 이렇게 되면 후원자들이 우리가 낸 돈 가지고 그걸 호환을 계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장 갈 때 배우자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전반 가족 출장비는 단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원 관련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는 그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받지 말라.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정 비율로 후원금 모집하는 거 이런 거 보상하지 말라고 2년 전인가 어느 대학에서 그냥 그 간단하게 물어보는 실무자가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누가 저 모금을 가져오겠는데 그 모금에서 뭐 15% 달라. 근데 이거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질문이 왔었는데 우리나라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그 후원 모집할 때 그 퍼센티지로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들은 그 모금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많이 인식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준비한 거고요. 한 그 8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은 이런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만 하고 실무적인 게 말씀 안 드릴 죄송한데요. 오늘 강의 내용 이외에 또 다른 거 말씀하시면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한 30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그 퀴즈 올린 거 푸세요.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